시간에는 세종시대를 꿰뚫었던 시대정신, 그리고 이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보였던 세종의 모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소통의 리더십을 보이면서 최대한 인재를 등용해서 그 조선 전기 문물과 제도를 정비했던 왕 세종,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시대에 요구했던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를 실천했던 세종대왕의 면모를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최고의 업적 무엇을 떠올리나요? 추구기도 있고 각종 해시계라든가 집현전 이런 것도 떠올리지만 아마도 최고의 업적이라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에는 세종대왕을 대표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 세종대왕 시대라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약 한 3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요구되었던 대표적인 시대 정신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주 정신, 그리고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민본 정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관통해야 한다는 이런 실용 정신, 이런 것이 그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은 이러한 시대적 산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훈민정음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거 아마 중학교라든가 이런 국어 시간에 정말 기가 닳도록 들었고 이거 꼭 외워야 하는 그런 대목이었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요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우리는 중국하고는 다른 독창적인 문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주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어린은 줄치죠, 그죠? 어리석은입니다. 어리다라는 게 아니죠, 그죠? 어리석은 백성들이 익히고자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한 이 민본 정신, 이 백성을 위한 그런 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거기다 더해서 마지막 대목 뭐죠? 그래서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편안케 쓰고자 할 따름이니다. 이런 편안하게 쓰고자 하겠다라는 이런 실용정신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정말 있게 한 어떤 발명품이죠. 이 한글, 즉 훈민정음에는 이것처럼 당시 세종시대가 지향했던 시대정신인 자주정신, 민본정신, 실용정신이 녹아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 아주 인기를 끝난 사극 같은 데서 보더라도 이 훈민정음의 편찬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 세종대왕과 일부 소위 말하는 기득권 계층의 이런 갈등과 반발 같은 거 이런 것을 보여준 그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실제 기존의 이런 양반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글 창제를 반대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는 중국을 의식했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중국의 한자를 잘 써왔는데 이거를 없애고 한글을 만든다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인식이 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미 이두라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게 있는데 이두가 있는 마당에 굳이 한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담겨 있는 것은 결국 한자는 일부 양반층의 전유물처럼 됨으로써 결국 그런 문자를 그들이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자 권력이죠. 그거를 확보함으로써 그런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런 발상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종이 일침을 가하는 거죠. 결국은 바로 이 나라의 주체는 백성이다. 이 근본이 되는
백성을 위한 글이 있어야 되고 이 백성들이 자기가 억울한 것이 있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문자를 모르니까 또 뭔가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글을 모르니까 이걸 받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런 것을 간파하고 바로 이제 정말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글자 28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창제는 더욱더 그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종대왕께서 창제 동기를 이렇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느 나라 세계에서 뭐 알파벳이라든가 뭐 한자도 그렇고 어느 나라 문자에서 내가 왜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창제 동기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 글자,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제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든 뜻을 명확하게 밝혀 놓으셨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저는 이 훈민정음이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대 이미 뭐 거의 뭐 500여 년 전 이상의 이전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였지만 지금의 시대에도 아주 그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현재 그 정보화 시대에 한글만큼 이 정말 문자 같은 거 이런 거 보낼 때 빨리 보낼 수 있는 문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훈민정음 이런 과학적인 구조 그리고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문자 체계 같은 거 이것도 아주 그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 문자로 한번 보내볼래요? 한자 중에 제일 그 심한 글자 용용자 4개 쓴 그런 글자도 이거 문자 보내려고 하면 세월 다 갈 겁니다. 그런데 한글은 정말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거 정말 과학적인 글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인 자주, 민본, 실용 정신은 훈민정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종시대에 편찬된 각종 서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업 분야에 있어서 이런 그 자주와 민본, 실용 정신을 보여주는 서적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은 세종 때 편찬되는데 그 편찬되는 책의 특징은 바로 조선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의 경험을 활용을 해서 씨를 뿌리는 법이라든가 뭐 김을 매는 법이라든가 뭐 농작물을 수확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한 그런 농업책입니다. 바로 현장 실사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편찬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중국의 농업책인 농상집요와 같은 책을 참고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후라든가 풍토에 맞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겨요. 농업 토양도 다르고 기후가 다른 그런 곳을 기준으로 한 농업책이니까 당연히 이제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세종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고 또 조선의 경험 많은 농부들의 그런 그 능력을 바탕으로 편찬한 이 농사직설을 정초라든가 정인이 등에게 명해서 이 농사직설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종대왕의 꼼꼼함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의 완성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경복궁 후원에 이 토지를 이제 조성해 놓고 그곳에서 농사를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확량을 판단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 농사에 그 착수하게 하는 정말 이제 그 실천과 이 이론을 잘 접목시킨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서도 자주 민본, 실용 정신을 그 접목시킨 대표적인 책이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주로 중국에서 나는 약재를 중심으로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많은 거죠. 우리의 체질이라든가 풍토에 맞지 않는 그런 약재를 가지고 처방법을 제시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해서 역시 세종대왕은 전국의 수령들에게도 명을 내려서 그 각종 약재들을 채취하고 또 어떤 시기에 이 약재가 적합한 것을 잘 조사를 하게 한 다음에 모든 질병을 크게 57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다시 소항목으로 나눠서 약 960여 개의 소항목으로 나눕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뭐 산부인과 계통에는 어떤 그 약재가 좋다. 뭐 속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약재가 좋다. 또 외상을 입었을 때는 어떤 약재가 좋다. 이런 그 증상에 따른 처방법을 그 제시한 책이 바로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입니다. 향약은 우리 향토할 때 향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국 약재를 당제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당나라 약자라 해서 당제를 주로 쓰던 것에서 벗어나서 바로 우리의 고유의 약재인 향약을 활용을 해서 처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의 어떤 의료 수준 향상에도 상당한 그 기여를 한 책이 바로 향약집성방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직설하고 향약집성방은 바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자주민본 실용의 그 바람은 이 과학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세종시대 하면 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죠? 수많은 과학기구들의 발명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추국이라든가 또 해시계라든가 이런 물시계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명이 되면서 세종시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 분야에 있어서 세종시대의 업적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대 하면 시계가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떠올라요. 자경루는 물시계고 앙부일구 해시계라고 하는데 왜 이처럼 시계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것은 농업국가에 있어서 시계의 중요성, 즉 시간의 중요성은 매우 그 의미가 큽니다. 농사의 절기도 맞춰야 되고 또 시간도 정확하게 돼야 훨씬 더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보이는 그 자료 화면에 보이는 이 앙부일구와 같은 해시계를 또 제작을 했고 그래서 해시계는 궁궐 건물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시계의 약점은 뭐가 약점이죠? 해가 뜨지 않으면 이 시계 기능을 못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자경루, 물시계입니다. 물시계. 자경루는 누가 주도해서 만들죠? 바로 이 천민 출신의 학자 장영실이 주도해서 이 자경루라는 물시계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영실의 이 물시계 제작의 그 효과는 바로 이제 해가 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 정확한 시간을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만원짜리 지폐에서는 사라졌지만 우리 굿권이라 그러나요? 옛날 만원짜리 지폐 보면 바로 이제 제일 앞에 그려진 도판이 바로 자경루였습니다. 혹시 옛날 만원짜리 갖고 있는 학생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경루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대는 농업국가였던 만큼 강수량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또 농업이 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판단 기준이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이 강수량을 확보를 해야만이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어떤 농사 상황 같은 것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명한 역시 과학기구가 바로 추구기, 그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 이런 뜻이고 이 구리 그릇으로 이제 그 물의 비가 온 양을 측정하는데 이 강우량을 측정하는 추구기의 발명에는 바로 이제 세종시대 때 이 세자였던 문종이 계속적으로 이 세종의 그 지시를 받아서 계속 강우량을 그 연구를 하고 그 결과로서 추구기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세종실록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과학기구의 발명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성과라면은 바로 이 천문역법에서 우리 고유의 것을 발명한 점입니다. 결국 이 농업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일년의 농시가 매우 중요해요. 언제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또 어떤 때 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달력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세종시대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고유한 달력을 발명하지 못하고 주로 중국의 달력, 즉 원나라의 달력인 수시력이라든가 명나라 달력인 대통력이라든가 심지어는 아라비아 달력인 회해력이라는 이런 달력들을 주로 활용을 했어요.
이거 전혀 우리나라하고 역시 뭐 고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른 이런 곳에서 이 뭐 별자리를 중심으로 측정했던 이런 달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역시 잘 맞지 않아요. 우리 현실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의 달력을 연구하고 바로 이제 세종시대에 또 발명된 과학기구 중에 이런 혼천이와 같은 천문 관측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문 관측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바로 우리 독자적인 달력을 제작을 합니다. 그것이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세종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 자주, 민본, 실용정신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업적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훈민정음입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사직설, 의학 분야에서는 향약, 집성마, 그리고 바로 이 천문역법 분야에서는 칠정산 내외편,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보좌하는 발명품들이 바로 해시계, 물시계, 혼천의, 그리고 뭐 강수량 기구인 추구기와 같은 이런 발명품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 세종시대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제 부강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민본, 실용정신과 더불어 세종이라는 왕은 정말 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흔히 민주정치 시대라고 하는데요. 바로 민주정치의 초석을 쌓은 그런 왕으로도 상당히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뭐 교과서 같은 데서는 잘 언급되지 않아서 세종의 이 부분은 좀 가려져 있는데, 세종시대인 1430년에 당시 백성들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뭐 여론조사라고도 할 수 있고 국민투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17만여 명이라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뭐 여자라든가 노비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를 했고, 결과는 17만 명 중에 찬성이 9만여 명, 반대 7만여 명으로 결국 이 가결로 확정이 되는데, 어떤 것을 안건으로 물었냐 하면 역시 농업국가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그 당시에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확정한 이 세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고, 아마 여러분들 그 학교 수업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 그래가지고 토지 이 세법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찬반을 물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상상년에서부터 하하년까지, 즉 상상년 20두, 그리고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으로 쭉 내려와서 하하년 4두까지 20두에서 4두에 이르는 이 해의 풍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분 9등, 그리고 토지의 품질에 따라서 6등급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 전분 6등법이 세법으로 확정되는 데 있어서 세종은 당시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던 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하들과도 계속 토의를 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그 백성 본위의 정치,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민주정치의 어떤 원형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이 세종이라는 왕을 더욱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은 그 당시 백성들의 인권 문제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뭐 삼심제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형벌제도에 있어서도 1심, 2심, 3심, 요즘 또 우리 흔히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3심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3심제도의 어떤 초석을 닦은 왕이기도 했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그 사실은 이 최근에 이제 일부 알려졌습니다만은 세종시대의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줘요. 출산휴가. 이거 대단하다. 지금 또 우리 뭐 그렇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최근에 와서 육아휴직이 실시되긴 했지만 정말 이 최근의 일인데, 바로 세종시대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여지는 최하 계층의 신분인 노비들에게도 출산휴가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세종시대에 처음 100일로 부여된 출산휴가가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보면은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해서 총 8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모를 보면 정말 그 사회적으로 가장 그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노비들에게도 정말 이제 그 최소한의 인권을 부여했던 세종대왕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노비는 최하층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매매의 대상이 되고 그 노비의 신분은 뭐 계속 세습되면서 그 양반가나 관청에 예속되어 있었던 그런 정말 그 불우한 위치에 있었던 그 신분이었고, 이 노비는 1801년에 순조 때 공노비가, 즉 관청에 있었던 노비가 해방이 되고 1894년 갑오경장으로 사노비가 해방됨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 노비에 대해서도요, 이 최근에 했던 드라마, 여러분들 아마 추노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 보면은 막 노비가 복근도 있고 이러니까 나도 노비가 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노비로 태어나면 불우합니다. 노비는 정말 최하층의 그 신분이었고, 그런 노비에 대해서도 정말 따뜻한 애정과 인권을 보인 세종대왕의 모습은 매우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처럼 세종시대는 그 시대 정신인 자주, 민본, 실용 정신을 그 자신의 그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신 왕이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많은 업적들이 생산되고 또 편찬물에 있어서도 뭐 상강행실도라든가 뭐 농사직설과 같은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상강행실도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이 편찬되면서 언해본까지 만들어요. 상강행실도는 유교의 윤리 이념인 충이라든가 효, 열려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이런 책도 재밌어요. 조선시대도 다 이런 유교 윤리 같은 거 보급하기로 했어요. 지금 또 우리 그냥 책으로 쓰면 재미없죠. 그죠? 그럼 어떤 장치를 동원하죠? 만화적인 요소를 쓰죠. 그래서 상강행실도라는 그림에서도 그 효자나 그 충신이나 연려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세종시대는 이런 책들의 언해본, 한글로 그 음을 달아줌으로써 백성들이 유교 윤리를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모든 면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업적을 남기신 왕 세종이셨지만 그건 세종이 정말 대단한 왕이다. 우리 또 정말 만 원짜리 지폐에서도 늘상 접할 때는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접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까지 자리를 잡으셨죠. 그래서 항상 친근한 왕으로 이렇게 그리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만 보는 점이 많은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점도 많았습니다. 보면 세종대왕이 결국 왕으로 오르자마자 누가 그 처형을 당하죠? 세종대왕의 장인이셨던 시몬이 처형을 당하고 장모는 노비로 전락을 해버려요. 관노비가 돼버려요. 이 세종대왕 또 세종이거니와 그 부인 소나무 심씨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그 자신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참혹한 그 형벌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소나무 심씨는 불교에도 상당히 심취해요. 뭔가 이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좀 더 이제 이 내세적인 곳에서 그 위안을 찾으려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런 그 세종은 좀 가족 사이에 있어서도 불행도 많았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세종이 그렇게 사랑했던 맏딸 정소공주라는 그 딸이 정말 그 세종대왕보다 먼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그 맏딸이 죽었을 때는 계속 정말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서 식음도 거의 전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이런 장면도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평대군, 평원대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역시 자식을 또 왕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 처했을 때 자신의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매우 큰 슬픔들입니다. 그죠? 거기에 또 하나 더 하면 세종은 또 며느리복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복. 그래서 이 세종시대에 그 세자가 누구죠? 문종이죠. 문종. 자신의 맏아들인 문종의 세자빈을 간택하는 데 있어서 세종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좀 일으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자빈을 간택을 했는데 첫 번째 세자빈으로 들어온 휘빈 김씨라는 분은 이 아들인 문종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 세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서로 거의 반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휘빈 김씨라는 분이 조금은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의 신발을 태워서 그 죄를 마시게 하면 이게 뭔가 사랑이 회복된다 해서 정말 너무 뭐가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아주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일이 발각이 돼서 세자빈의 자리에서 폐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왜 또 세종이 그러냐면 이 세자빈 간택에 세종이 상당히 관여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의 뒤를 이을 그런 왕이고 나중에 국모가 될 인물이죠. 그렇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가져다 줬죠. 그 다음에 세자빈으로 간택한 인물이 순빈 봉씨라는 여인인데 이 순빈 봉씨가 또 심상치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레즈비언이었어요. 레즈비언.
이 동성애자여서 이게 궁궐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는데 이때 세종대왕께서 요즘으로 치면 우리도 뭐 대통령께서 아주 뭐 대국민 뭐 담화 같은 거 이런 거 발표해가지고 뭐 필요한 경우는 뭐 사과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이제 이때 세종대왕이 사과문까지도 발표를 해요. 이렇게 좀 우리 왕실에서 이런 문제로 정말 그 곤욕을 치러 참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로 아주 그 소위 말하는 레즈비언 그 세자빈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세자빈 자꾸 이거 외부에서 이제 간택해가지고 받으면 이거 좀 문제가 많다 해서 그럼 어떤 방법을 쓰죠? 아예 이제는 세자빈의 후궁 중에서 검증된 사람을 결국 세자빈으로 올려요. 원래 문종의 그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세자빈의 자리에 뭐 요즘으로 치면 인턴 사원으로 이렇게 미리 써보다가 얘 좀 똑똑하고 괜찮다 싶으면 올리듯이 그렇게 해서 올린 세자빈이 바로 현도광후 권씨 단종의 생모입니다. 성격은 좋았을지 모르나 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단종을 출산하다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로도 세종은 상당히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의 그 후계자 왕세자의 이제 그 부인 그러니까 차기 왕비 후보들이 계속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당하니까 거기에도 많은 인간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종대왕을 괴롭힌 것은 세종대왕의 건강 문제예요. 건강. 세종대왕이 건강이 별로 좋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종실록에 보더라도 세종대왕이 그 건강 관련에 관한 기록이 거의 50여 건 이상 올라올 정도로 항상 뭐 어디가 몸이 안 좋다, 내가 등에 종기가 있다, 뭐 또 무슨 다리가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계속 그런 기록 나옵니다. 특히 세종실록 기록 중에 그 세종의 병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요, 소갈증, 지금의 당뇨입니다. 당뇨병을 앓은 지 13년이 되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늘 아프다. 등에는 종기가 있고, 임질, 지금의 방광염 계통, 이 소변이 쪽이 또 시원치 않아가지고 내가 고생을 한다. 한쪽 눈도 아프고 또 그 옆에 눈도 아파가지고 도저히 내가 지금 뭐 정사를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스스로가 회고하면서 그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당뇨병과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이제 이 치료를 하려면 안정입니다. 안정.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세종은 뭐 훈민정음 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편찬 사업 또 집현전 학자들하고 항상 회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뭐 국방 문제에서도 국방의 그 사군 육전을 개척을 했다라든가 정말 각종의 업무에서 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병이 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보면 세종대왕이 또 지금 우리 만원짜리 지폐 보시면 아주 표준형으로 스탠더드하게 나오시지만 실제는 세종대왕은 좀 비만하셨다라는 게 실록 기록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세종대왕의 비만의 어떤 원인 중에 또 하나로는 아주 육식을 즐기셨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 상을 당했을 때 그건 보면 고기 반찬을 못 먹잖아요. 그랬을 때 신하들이 되게 걱정을 합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평소에 육식이 아니면 술화를 드시지 못하시는데 이렇게 돼서는 크게 걱정이다라고 막 걱정하는 대목도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종대왕은 조금은 조금은 뚱뚱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이 궁궐에서 계속 그 중요한 그 사업들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족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몸은 계속적으로 축나고 이 말년에는 거의 그 실명이 올 정도로 거의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다리도 거의 저시는
그런 단계.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뭐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그 세종대왕의 질병 관련 질환 기록들을 보여주고 요즘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 세종대왕의 지금 현재 병세가 어떠시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다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정말 과로를 하신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조선 역대왕의 평균 수명인 48살보다는 조금 오래 사셨습니다. 54세까지는 사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정신력이 워낙 뛰어난 왕이셔서 바로 그런 그 육체적인 고통과 질환 속에서도 자신의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시면서 그런 성과들, 정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가장 빛나는 업적과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은 정말 질환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처럼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그것이 결국 조선왕조의 어떤 기틀이 되고 결국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장수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던 점에서 우리는 세종이라는 왕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세종이라는 왕을 배출한 그런 국민이다라는 점에 저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비슷한 시대에 누구와 견주어 보더라도 능력이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또 소통하는 리더십, 이런 모든 면에서 저는 세종이 뭐 정말 거의 단연 뛰어나다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그런 왕이 배출되었다라는 이런 우리의 역사와 토양, 이것은 우리가 자부심으로 항상 그 자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